홍용길 교수께서 발표해 주시는데, 홍용길 교수 잠깐 뭐 다 아시겠지만 잠깐 경력을 말씀드리면 1980년에 카톨릭 의과대학을 졸업하시고 85년도에 신경외과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 후에 카톨릭 의대의 교수 요원이 되셔가지고 93년부터 95년까지 그 유명한 미국의 MD 앤더슨 캔서 센터에서 포스닥 펠로우를 하시고 교육하셔서 현재는 이 카톨릭 의과대학의 신경외과 교실의 교수 겸 캔서 센터의 디렉터로 계십니다. 오늘 발표해 주실 논문은 연재는 Immune and Angiogenesis Based New Therapeutic Strategy for Malignant Glioma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보잘것없는 연구 결과 발표하실 기회를 주신 김동희 교수님, 정현 교수님, 그리고 교실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것저것 말리겐트 글리오마 연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온 엔지오제네시스하고 임뮤노테라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소개하는데, 우선 좀 내용이 많습니다. 최근에 연구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하다 보니까 좀 분량이 많아가지고 아주 중요한 것들만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전 연자께서도 닥터 로전 블렘께서도 이제 이와 관련된 지금 말리겐트 글리오마 여러 가지 이제 바이올로지 캐릭터리스틱스 관련된 이런 몰레큘러 테라피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말리겐트 글리오마 테라피는 대개 이런 셀 프리퍼레이션이 높고 인베이전 또 엔지오제네시스가 높고 BBB와 관련된 드러그 딜리버리, 드러그 레지스턴스, 이면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리겐트 글리오마 테라피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몰레큘러 테라피, 몰레큘러 메커니즘을 이제 연계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치료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엔지오제네시스하고 임면 이쪽에 두 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해왔습니다. 엔지오제네시스는 뭐 여러 번 소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언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엔지오제네시스도 이제 엔티 엔지오제닉 테라피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해온 것은 제가 이제 컬래버레이션하는 PhD 한 분이 이 리컴비넌트 프로테인 만드는 데 재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크링글 몰레큘 이거를 잘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공급을 해줬기 때문에 이 연구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크링글 몰레큘은 이제 이런 모양을 띠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디설파이드 본드로 이렇게 꽉 바인딩이 돼 있고 이런 몰레큘인데, 여하튼 이 크링글 몰레큘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이 분자들에서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플라스미노젠에서 만들 수 있고, 프로트롬빈, 지금 이제 유로카네이스, 그다음에 티슈 플라스민 액티베이터, 라이포프로테인, 이런 여러 가지에서 뽑아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바로 이제 90년도 말에 많이 언급되었던 엔지오스타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 이후에 이쪽에 특허 문제가 걸려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이제 방향을 선회해서 저는 유로카이네스하고 티슈 플라스민 액티베이터 이쪽을 이제 주력으로 해서 연구를 해왔습니다. 이제 첫 번째 저희들이 이제 이게 아마 학회에서도 한두 번 저희들이 소개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희하고 이 녹십자모감연구소와 같이 해서 이 엔지오스타틴 비슷한 몰레큘이죠. 이 몰레큘을 이제 저희 브레인 튜머 모델에서 인비보 스타디를 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시발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몰레큘의 이제 액티비티를, 바이올로직 액티비티를 더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저희의 이제 저희 연구원들 중에 이제 베이직 사이언티스트들이 이런 연구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디설파이드 본드를 이제 잘라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바이올로지컬 액티비티를 측정해 봤는데 이 연구 과정에서 자꾸 이제 그때 이 엔지오제네시스 이니비터들이 이제 효과가 좋다는 그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자꾸 커가지고 또 이제 문제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희들이 국내에서 진행을 못할 상황이 돼서 이제 연구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틀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엔티 엔지오제닉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는 몰레큘들의 이제 중에서 하나가 인터페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또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말씀드린 그 티슈 타입 플라스미드 액티베이터 TK1 이걸 또 이제 저희 랩에서 만들었고 또 UK1 유로카이네스 플라스미드 액티베이터 UK1에서도 또 이제 크링글을 만들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쭉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페론 경우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좀 많이 좀 그 다뤄본 몰레큘이기 때문에 이제 쉽게 여기에 접목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튜머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우리 닥터 로전 블렘께서도 이런 테라피는 늦게 하는 것보다는 빨리 하는 게 좋다는 그런 소개를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저희들 지금 모델을 만들어서 early treatment, late treatment 해봤더니 역시 early stage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좋더라는 걸 이제 그때 발표한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몰레큘 TK1 가지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을 했습니다. 엔지오제네시스 이니비터 엔티 엔지오제닉 액티비티를 먼저 이제 컨펌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동물 모델에서 이렇게 엔티 튜머 이펙트가 같이 있다는 걸 이제 밝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몰레큘 그 몰레큘의 몰레큘러 스트럭처를 바꿔가지고 액티비티에 어떤 변화가 있나를 이제 보는 그런 연구들을 했는데요. 하여튼 이번에도 이제 이렇게 해서 몰레큘러 스트럭처를 바꿔가지고 이제 또 엔티 튜머 이펙트가 어떻게 나타나냐를 본 겁니다. 이렇게 해서 TK1은 이런 식으로 좀 연구를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UK1의 경우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만드는 과정을 이건 아주 순수하게 이제 베이직 사이언티스트들이 이제 하는 건데 이분들이 이제 그 만드는 과정 테크닉을 이제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이제 이 몰레큘이 정말로 엔타엔지오닉 액티비티가 있느냐 없느냐 또 이것이 이제 엔도델리얼 셀로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런 과정을 연구를 해서 이제 2003년에 저희들이 발표를 했고 이제 이 엔타엔지오닉 액티비티는 저희들이 벌써 이제 3년 전에 이제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그럼 과연 우리 글리오마에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 그 연구를 저희들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저희들이 연구비를 받아서 그거 가지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요 내용을 오늘 좀 소개해드리고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크링글 몰레큘이 있는데 이 논문은 지금 UPA 유로카이네스 플라스미드 액티베이터에서 뽑아낸 크링글입니다. 그래서 글리오마에 대해서 지금 엔티글리오마 이펙트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만약 효과가 있다면 몰레큘러 메커니즘은 뭐냐 이런 것을 밝히는 연구였습니다. 이거는 지금 UK1을 만드는 과정이고요. 이렇게 익스프레션 시켜서 퓨리피케이션하고 엔도톡신을 제거한 그런 몰레큘을 확인한 겁니다. 우선은 이제 그 UK1 이미 뭐 나간 2003년에 일부 발표된 내용인데요. 이렇게 이제 UK1을 만들어서 혈관 내피세포 엔도텔리얼 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액티비티가 있느냐를 본 건데요. 이 휴백 이게 이제 엔도텔리얼 셀이고 튜머 셀들인데 보면 튜머 셀들에 대해 직접적인 이니비션은 없습니다. 요거 이제 휴백 셀인데 이게 레스팅은 이 정도고 여기다 이제 베이직 FGF를 주게 되면 이렇게 프로리퍼레이션이 증가됩니다. 여기다 UK온을 치니까 이렇게 서퍼션이 되고 이런 게 뭐였고 요거는 이제 VEGF로 이제 이렇게 프로리퍼레이션을 인듀스 해가지고 UK온 가지고 서퍼션 되는 걸 본 건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지금 서퍼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엔타엔지오닉 액티비티는 이렇게 해서 확인을 했고요. UK온이 또한 엔도델 셀 마이그레이션에 영향을 주느냐를 본 건데 마찬가지로 아주 잘 마이그레이션을 억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비트로에서 이제 엔지오제네시스를 과연 억제하느냐 보는데 이렇게 320, 640 나노몰로 줬을 때 충분히 억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그 유쾌원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저런 그 엔타이어 엔지니어링 액티비티를 보이는 거냐, 메커니즘이 뭐냐. 그래서 이 VGF와 관련된 걸 이제 한번 스터디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VGF를 주게 되면 되게 이제 이게 VGF가 VGF 리셉터에 작용을 해서 여러 가지 패스웨이를 거칩니다만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이제 AKT하고 그다음에 ORC 이쪽에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래서 VGF 리셉터하고 AKT하고 ORC2 이걸 좀 봤습니다. 봤더니 그 VGF를 주게 되면 이제 말씀드린 그런 그 이 몰레큘러 타겟들의 이제 액티베이션이 일어나는데, 유쾌원을 주게 되면 아주 효과적으로 이 포스포릴레이션이 다 억제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AKT 들어왔고 VGF 리셉터, AKT, ORC 다 그래서 억제되는 걸 봤고요. 인비보에서 실제로 그러면은 지금 이 효과가 있느냐? 그러니까 인비보 튜머 모델을 만들어서 유쾌원을 이렇게 인트라페리토니알로 매일매일 30일 동안 인젝션을 하게 되니까 이렇게 그로스 서프레션이 되는 걸 좀 보여줬고요. 그 튜머를 떼서 이제 우리가 히스톨로지컬 이그제미션 해보면은 컨트롤과 이거 비교해보면 이거는 그 히스톨로지 하시는 분들이 이게 늘상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 컨트롤에 비해서 이 트리트먼트한 그룹들이 이렇게 좀 셀룰라티가 좀 떨어지면서 좀 느슨한 이런 형태를 보인다. 항상 이런 그 모습을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PCN에 보면 셀 프로리퍼레이션, 튜머 셀 프로리퍼레이션 영향을 못 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VGF, 아주 포텐트한 엔조제니스 그 팩터인 VGF가 이제 억제되는 걸 볼 수 있고, 혈관 형성 물론 억제되고, 그 다음에 터널 SL을 통해서 지금 에포토시가 증가되는 걸 보여주고, 히스톨로지컬리 이런 파인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K1 보면은 이렇게 그 엔도델리얼 셀의 프로리퍼레이션 억제하고 튜머 셀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는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엔도델리얼 셀의 마이그레이션과 튜브 포메이션 억제하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커니즘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VGF 리셉터 2나 AKT, ORC의 포스포릴레이션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인비보에서 튜머 그로스 억제하고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해서 지금 논문이 완성된 상태고요. 다음은 그 인면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사실 이게 80년대만 해도 이뮤노테라피 쪽, 이뮤노테라피 진테라피 상당히 지금 그 여러 사람들이 호응을 받았었는데 침체기에 빠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덴드라이틱 셀이 나오면서 90년대 중반 후반부터죠. 이뮤노테라피가 다시 지금 리바이벌되는 그런 그 상황으로 변해갔는데요. 저희도 그 후에 이제 덴드라이틱 셀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최근까지 이제 덴드라이틱 셀, 이뮤노테라피 중에서 이제 이뮤노테라피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만, 이 덴드라이틱 셀의 경우 상당한 포텐셜이 있을 걸로 보고 여러 지금 베이직 스타디 또 클리니컬 스타디도 현재 많이 진행이 됐죠. 근데 이제 저희들 멀리건트 글리오마에 보면은 덴드라이틱 셀이 분명히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 그렇지만 이제 클리니컬리 눈에 띄는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요즘 추세는 덴드라이틱 셀 alone 보다는 우리가 이제 다른 컨비네이션을 통해서 이 덴드라이틱 셀 이뮤노테라피 효과를 좀 증가시켜야 되겠다. 그런 것이 이제 주로 연구의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도 이제 이런 걸 이제 도입을 해서 여기 덴드라이틱 셀만이 아니고 이 덴드라이틱 셀에다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아데노바이럴 인터루킨 2 이걸 가져서 이제 덴드라이틱 셀에서 인터루킨 2를 분비하도록 만들어서 이거 가지고 이제 덴드라이틱 셀 이뮤노테라피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퍼블리케이션이 됐는데요. 다음. 그 IL12는 이렇게 여러 가지 셀에서 분비가 됩니다. 덴드라이틱 셀, 뉴트로필, 매크로페지 이런 데서 다 분비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 인터로키스는 NK 셀, T 셀 다 자극을 해서 여기서 이런 사이토카인들, 감마라든지 GM-CSF 이런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하게 하고 이렇게 이런 그 이면 셀들을 프롤리퍼레이션 시켜서 사이토톡시시티를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그 IL12는 이런 그 순수한 인면 그 액티비티뿐이 아니고 이렇게 또 엔지오제니스와 또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멀티 펑션을 하는 그런 사이토카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실험에서는 그 말씀드린 대로 이 덴드라이틱 셀에 이건 아데노바이러스 IL12
진 트랜스퍼를 했을 때에 DC의 덴드라틱 셀에 어느 정도 트랜스퍼되고 그다음에 이 DC의 바이어빌리티 영향을 주는 안 주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인 연구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툴을 가지고 이제 덴드라틱 셀을 만들어서 실제로 이제 브레인 튜머에서 엔티 튜머 이펙트가 어떻게 되느냐 이걸 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늘상 덴드라틱 셀 이뮤노테라피 하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우스 본메로에서 뽑은 덴드라틱 셀의 이제 여러 가지 피노타입을 플로 사이토메트를 통해서 본 거고요. 우선 이제 실험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덴드라틱 셀을 이제 마우스 롱본에서 본메로에서 뽑아가지고 GM-CSF IL4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키워서 거기다가 아데노바이러스 마우스 IL 인터루킨 12 지인을 넣은 그 아데노바이러스 인펙션 시켜가지고 한 100을 썼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덴드라틱 셀이 인터루킨 12 아데노바이러스 해서 이제 인터루킨 2를 분비하게 만들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1차적으로 이제 이 덴드라틱 셀이 이런 덴드라틱 셀이 어떠한 바이오 액티비티를 갖고 있느냐를 먼저 체크를 했습니다. 우선 이제 덴드라틱 셀에 서바이벌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걸 봤고 말씀드린 피노타이픽 체인지를 봤고 실제로 IL2, IL 프로덕션이 어느 정도 증가되느냐를 봤고 그 다음에 인터페론 가마 프로덕션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좀 봤습니다. 이런 그 피노타이픽 체인지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터루킨 12가 이렇게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먹이고 이렇게 해서 100, 250, 500 MOL을 썼는데 대략 한 100 정도 쓰면은 뭐 거의 같은 수준으로 나옵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그 다음 실험을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페론 감마도 이제 인터루킨이 증가되면은 그렇게 해서 인터페론 감마 증가되는 걸 또 이제 간접적으로 했는데 마찬가지로 인터페론 감마 이렇게 많이 증가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든 이제 덴드라틱 셀에서 가지고 이제 여기까지 똑같은 과정이고요. 덴드라틱 셀을 만들어서 키우고 아데노바이러스 인펙션 시키고 48시간 지난 다음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실험 모델에 사용한 GL26 튜머 이 튜머 셀 라이셀트 가지고 이렇게 펄싱을 시켰습니다. 오버나이트 동안 펄싱을 시켰어요. 그렇게 해서 요 DC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다음 스터디를 했습니다. 우선은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이것이 그 사이톡식 림포사이트 인덕션을 하느냐 이제 그걸 보는 건데요. 우선은 이제 이 마우스에다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룹으로 나눠서 이걸 이제 인젝션해서 서브큐테니어스 인젝션해서 이뮤나이제이션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일 전에 한 번 하고 일주일 전에 한 번 하고 그래서 일주일 지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스프린을 떼어가지고 거기서 여기 스플래닉 T 셀들을 이제 꺼내가지고 여기다가 다시 한번 GL26 튜머 셀 가지고 스티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이제 이 스플래닉 T 셀들이 이제 CTL 인덕션을 이런 방법으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크로미엄 릴리세스의 아주 클래식한 방법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엘리스팟 프롤리퍼레이션 이런 것들을 라이스했습니다. 보면은 지금 저희들이 구상한 여러 가지 그룹들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구상한 이렇게 인터루킨 12가 트랜스덕션된 덴드라틱 셀이 더 이렇게 CTL이 증가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셀들 같은 튜머 GL26 똑같은 셀에다 해봤을 때는 이렇게 지금 이제 사이톡시티가 증가되는데 반해서 다른 셀들에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다시 역으로 말하면 CTL 인덕션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또 이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이제 인터페론 가마 프로덕션 보면은 이 그룹에서 상당히 증가되는 걸 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동물 모델에서 이제 치료를 이제 했습니다. 해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이 동물 이런 실험은 대개 이제 두 가지 모델로 나갑니다. 하나는 프로텍션 모델, 또 하나는 이제 테라피오틱 모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프로텍션 모델, 혹은 프리벤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은 백시네이션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튜머 이노큘레이션을 해서 그 튜머가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이런 걸 보는 것이고 테라피오틱 모델은 그 반대로 튜머 이노큘레이션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백시네이션을 해서 튜머 서프레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는 것이 테라피오틱 모델입니다. 우선 프로텍션 모델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러 그룹을 해서 이
프로텍티브 백시네이션을 먼저 했습니다. 3회를 했습니다. 3주, 2주, 1주 전에 한번 이렇게 백시네이션 하고 1주가 지난 다음에 이렇게 튜머 이노큘레이션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렇게 튜머 그로스하고 서바이벌을 봤습니다. 이게 튜머 그로스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그룹에서 IL-12 이 트랜스덕션한 이 그룹에서 가장 서프레션이 많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서바이벌 마찬가지로 보면은 이 그룹이 가장 서바이벌이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트라셀러럴 브레인 튜머 모델입니다. 이건 SC 모델입니다. SC 모델. 그다음에 이제 이 프로텍션 모델, 여기도 보면은 이제 프로텍션에서 보면 이건 이제 임뮤나이제이션은 이제 서브큐테니어스로 합니다. 늘 저희들은 이 실험에서는 전부 백시네이션은 서브큐테니어스로 늘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IC 모델을 해서 이 프로텍션 이펙트를 봤는데, 이렇게 브레인 모델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프로텍션 모델에서는 이 서브큐테니어스 튜머나 이 IC 브레인 튜머나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프로텍션 모델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테라피우틱 모델을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선은 이 서브큐테니어스 모델에서 이렇게 여기 서브큐테니어스 튜머 모델을 만들고 인젝션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테라피우틱 이뮤니티 백시네이션을 했습니다. 했더니 결과를 보시면 아까보다는 이제 프로텍션 모델은 보다는 좀 덜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테라피우틱 모델을 이제 서브큐테니어스 모델이 아니고 브레인 튜머 모델, 인트라크라니얼 브레인 튜머 모델에서 했는데, 이렇게 이노큘레이션하고 4일 지난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그룹으로 해서 이렇게 서브큐테니어스 백시네이션을 했습니다. 3번 마찬가지로 했습니다. 3번 했고, 서바이벌 보면은 이 테라피우틱 모델에서는 효과가 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아까 우리 닥터 로젠블럼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렇게 튜머가 어드밴스된 그런 경우보다는 이렇게 프리벤션 한다든지 어떤 마이크로스코픽 디지가 있을 때, 이때도 이제 이런 그 임뮤노테라피도 효과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테라피를 할 때 프로토콜을 짤 때도 이런 걸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단순하게 쓰는 그런 덴드라틱 셀 테라피보다는 이런 모디파이드된 덴드라틱 셀이 더 효과적이다 하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추계학회 때 일부 발표한 내용입니다.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키모테라피 중에서 이제 그나마 이제 티모젤라마이드가 도입이 돼서 그래도 조금이나마 환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티모젤라마이드 한 개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몰레큘러 메커니즘 스터디도 많이 하고 있고, 다른 컨비네이션 스터디를 통해서 효과를 더 향상시키는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환의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터페론 제가 많이 핸들링 했던 그런 그 몰레큘이기 때문에 여기에 컨비네이션 했습니다. 또한 이 장점은 이제 우리 다 임상에 쓸 수 있는 약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바로 우리가 이 임상으로 트랜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테마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금년에 지금 해서 지금 리비전 하고 있고요. 테모젤라마이드는 뭐 더 크게 자세히 좀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메틸레이션 해가지고 MMR를 유도하는 그런 거고, BBB 잘 통과하고, 또 몰레큘러 메커니즘에서는 이렇게 맵카이네스 이쪽에서 통해서 에포프토시스를 유발하고, 또 셀 사이클 어레스트를 또 유도하고, 또 혈관 엔지오제네시스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약이죠. 인터페론 베타는 뭐 처음에야 다 이제 엔티바이럴 에이전트로 개발이 됐지만 그 이후에 이제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멀티펑션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뮨 시스템도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 또 프롤리페이션 억제하고 마이그레이션 엔지오제네시스 여기도 다 관련이 있고, 에포프토시스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컨비네이션 하면은 어떤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이런 스터디를 시작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티모젤라마이드를 저희들이 이제 그 적절한 용량을 이제 찾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50, 100, 250까지 인비트로에서 지금
도즈 리스폰스를 받고 인터페론 베타도 마찬가지 100에서 800까지 해서 도즈를 인비트로 U87 셀라인에 대한 그 도즈를 지금 결정을 했고요. 이제 컨비네이션해서 그 컨비네이션 이펙트를 이제 셀프 리퍼레이션 해봤더니 역시 컨비네이션에서 가장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컨트롤이고 지금 티모졸로마이드고 인터페론인데요. 5일째 보면은 이렇게 역시 컨비네이션한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셀 사이클이 지금 어떤 변화가 있나를 봤는데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봤고 버프토시스를 봤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컨비네이션 그룹에서 이런 그 프래그멘테이션을 보였고 또 이렇게 에포프토시스가 이 컨비네이션 그룹에서 더 증가되는 걸 봤습니다. 이건 이제 저쪽 리뷰어가 요청을 해서 다른 걸 좀 보여달라 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연구원들이 한 건데 안엑신 가지고 이제 해봤더니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컨비네이션 그룹에서 가장 에포프토시스가 많이 증가되는 걸 좀 확인했고요. 또 이제 이 컨비네이션 했을 때의 이 마이그레이션, 엔도델리얼 셀 마이그레이션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본 건데요. 이 튜머 셀이 아니고 이건 엔도델리얼 셀입니다. 해봤더니 마찬가지로 지금 컨비네이션 했을 때 마이그레이션도 가장 강력하게 지금 억제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동물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실제로 서바이벌을 봤습니다. 봤더니 이렇게 그 U87 누드 마우스의 U87 셀을 이용했는데요. 그래서 데이지로에 튜머 이노큘레이션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이렇게 3일 동안 티모졸로마이드를 이렇게 인젝션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인터페론 이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험을 구성한 이유는 우선은 이제 티모졸로마이드를 줘서 뭐 여러 가지 이펙트가 이제 셀에 일단 변화를 줘 본 거죠. 주고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에포프토시스 유도를 시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론이 이제 인면 펑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에포프토시스를 먼저 유도하고 인터페론을 주면은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이제 디자인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서바이벌을 봤습니다. 봤더니 이제 서바이벌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컨비네이션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더 효과적이다, 유리하다 하는 결론을 얻었고요.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티모졸로마이드나 인터페론 모두가 우리 임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약제들이기 때문에 이걸 발판으로 해서 우리가 클리니컬 프로토콜을 한번 만들어서 임상 시험을 한번 해볼 만하다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다 말씀드렸고요. 이 연구 과정에서 지금 여기 우리 이제 포스닥 펠로우고요. 여기 박사과정 학생 둘이 있고요. 석사과정 학생들 이분들이 이 실험을 주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질문이나 뭐 토 있으면은 자유롭게 해주시죠. 남 선생님. 인터페론이 멜라노마나 다른 종양에서는 굉장히 로우 도즈 때 효과가 난다고 하는데요. 그 도즈에 대한 스타디는 그러니까 도즈가 어느 정도 되는 도즈입니까? 인터페론 베타가. 도즈는 아까 이제 인비트로 스타디 결과는 저렇게 보여드렸고요. 인비보는 저희들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도즈로는 못 해봤습니다. 인비보에서는. 인비트로는 제가 이 50에서 이 1000 인터내셔널 유닛까지 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인비보는 그 로우 도즈부터 하이 도즈까지 해보질 못했습니다. 저희 50만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아마도 이제 이 질문을 포인트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인터페론도 이 하이 도즈 있으면 톡시스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임상했을 때는 좀 도즈를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컨비네이션 할 때는 좀 도즈를 줄여서 유주얼 도즈보다는 줄여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멜라노마 같은 경우에는 그 컨벤셔널 인터페론보다 훨씬 더 낮은 도즈를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U87mg를 갖고 하실 때 이게 인터페론 베타가 휴먼 인터페론 베타를 쓰신 거예요. 네. 그러면은 마우스의 이면 펑션이나 아니면은 다른 그러니까 튜머 셀 직접 작용하는 것만을 보신 게 되죠. 그럼 인터페론 베타가요.
그러면 인터페론 베타 자체가 튜머 셀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는. 이 모델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인터페론이 휴먼 인터페론이거든요. 또 이제 마우스 인터페론 이런 건 또 비쌉니다. 휴먼 인터페론은 여기 이제 있으니까 저희들이 이제 얻어 쓰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휴먼 인터페론을 쓰니까 휴먼 튜머 셀란 U87 쓴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모델을 누드 마우스밖에 쓸 수가 없고 이런 모델이 왔는데, 인터페론 쓰면 이제 인면에 어떤 그 튜머 셀에 우선 1차적으로 이제 영향을 줄 거고요. 이 모델에서는 아마 이제 누드 마우스가 내추럴 킬러 셀은 있기 때문에 내추럴 킬러 셀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저 크링글 도메인 UPA 하신 거 실험했을 때 뭐 엔도스타틴이나 엔지오스타틴을 이렇게 비교해서 그거보다 얼마나 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혹시 보신? 저희들 그건 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뭐 다른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네, 선생님. 아까 저 마지막 티모졸로마이드하고 그 인터페론 베타를 실험하실 때 티모졸로마이드를 먼저 쓰고 그 뒤에 인터페론 베타를 쓰셨는데, 혹시 지금 이게 이뮨 메커니즘이라면은 사실 먼저 처음부터 동시에 썼으면 하는 생각인데,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무슨 톡시시티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못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그냥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하신 겁니까? 톡시시티 우려는 안 했고요. 이 아까 남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인터페론은 저희들이 그런 도지 모디피케이션 안 해봤는데, 테모델라마이드는 저희들이 자세히 했습니다. 로더집부터 하이드로직 다 해보니까 테모델라마이드 톡시시티는 의외로 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톡시시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테모델라마이드 플러스 인터페론도 하고 있지만 테모델라마이드 플러스 지금 덴드라틱셀을 했습니다. 거의 끝났는데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이 테모델라마이드를 먼저 줘서 튜머셀의 에포프토스를 유발시키면은, 그럼 에포프토틱 바디나 이런 거에서 이뮨 메커니즘이 더 그 엔티튜머 이펙트가 좋아지기 때문에 먼저 조금 앞당겨서 테모델라마이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인터페론 혹은 그 다음에 덴드라틱셀, 이렇게 지금 그 디자인을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티모졸로마이드 도수를 물론 실험이니까 그렇게 하셨는데 15mg/kg로 하셨대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 휴먼에서 쓰는 거 보면 되게 한 로도즈가 75mg/스퀘어미터 네. 뭐 이렇게 쓰는데, 그거하고 보면 너무 좀 적게 쓴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혹시 도수를 더 올려서 뭐 해보신 그런 이건 사실 저기 도지는 이제 동물 실험 여러 레퍼런스를 찾아서 저희 연구원들이 찾아서 이제 그 정한 도지입니다. 그 동물 실험 내용까지 제가 레퍼런스 다 그 체크하지 못했는데요. 연구원들이 쭉 찾아보니까 이게 제일 U87 셀에서는 좀 이게 좀 로우 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어느 것이 가장 좋은 도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또 로우 도지에 해당하는데, 참고로 제가 예. 말씀드리면, 참고로 그 테모졸로마이드의 마우스 휴먼하고 이퀴밸런트한 거는 7.5mg/kg가 우리 그 휴먼에서 쓰는 거랑 이퀴밸런트한 도즈입니다. 근데 그게 5번을 쓰는 거니까요. 지금 선생님께서 3번을 쓰셨지 않습니까? 3일 동안 쓰셨으니까 양은 비슷하거나 조금 많은 그런 양.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참고적으로 보면은 이 셀 라인마다 좀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이 지금 인터페론의 경우는 이제 U87 셀 라인을 썼고, 또 이제 그 DC는 이제 저기 GL26라는 그 마우스 셀 라인을 썼는데,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GL26 같으면 너무너무 센시티브해가지고 티모델라마이드 양 조금만 늘리면 아주 튜머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행착오를 여러 번 해서 이제 연구원들이 저 도지를 결정한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뭐 저 토의 상이 많이 있을 텐데 시간 관계상 또 다음에 개인적으로 같이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연자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말렌트 글리오마의 커런트 트리트먼트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텐데, 여러분 잘 아시는 김정훈 선생님이십니다. 김정훈 선생님은
86년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91년도에 신경외과 전문의를 획득을 하셨습니다. 그 후에 이제 울산대학교 아산 메디컬 센터에서 교수로 근무를 하고 계시면서 98년부터 99년까지 미국의 MGH의 신경외과에서 리서치 펠로우를 하시고 돌아오셔가지고 현재 울산의대 아산 메디컬 센터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고 계십니다. 좋은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바탕화면에 깔아놨는데 없네. 없어. 좀 아까 발표하신 홍 선생님하고 저 질문 남대훈 선생님은 제가 알기로는 둘 다 휴스턴에 MD 앤더슨 갔다 오셨고 나머지 두 분은 아마 이제 둘 다 버스턴에 갔다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버스턴하고 휴스턴하고 아마 여기 한국에서 한번 붙는 뭐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서울 아산병원 김정원입니다. 홍율 선생님께서는 이제 아주 베이직한 리서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교과서 이제 하이 글라이드 글라이오마에서 교과서적인 커런트 트리트먼트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 아시다시피 하이 글레이드 글라이오마는 아나플라스 아스트로사이토마, GM 그리고 아납사 올리고 아스트로사이토마, 아나플라스틱 올리고 덴드로글라이오마를 포함한 헤테로지너스 그룹으로서 브레인 튜머의 25에서 35% 차지하는 그리고 모든 글라이오마의 60%를 차지하는 굉장히 흔한 브레인 튜머입니다. 그 예후는 아주 불량해서 GM인 경우는 원이어 미디안 서바이벌이 한 10에서 12개월 정도, 그리고 아나플라스틱 아스트로사이토마는 미디안 서바이벌이 2.5에서 한 3년 정도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치하는 예후인자는 에이지라든지 히스톨로지, 퍼포먼스 스케일, 그리고 익스텐드 리섹션, RT 등이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까지 established 스탠다드 세라피, 서저리, 라디오 세라피, 케모세라피와 인베스티게이션 베이스드, 즉 브레인 튜머 디벨롭먼트의 바이올로지 및 제네틱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됨으로써 현재 타겟티드 세라피나 이뮤노세라피, 진 세라피 등과 같은 인베스티게이션 베이스드 노벨 어프로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탠다드 세라피가 치료 효과가 굉장히 나쁜데 그 이유로서 하이글레이드 글라이오마 셀들의 인트리식 바이올로직 프로퍼티에서 케모세라피나 레디에이션 세라피에 레지스턴트하겠고 인필터티브 네이처에 의해서 토탈 리셋이 불가능합니다. 아직은 인베스티게이션 베이스 어프로치긴 하지만 노벨 어프로치의 목적은 튜머 디벌킹을 임프루브먼트 시키고 튜머 셀 킬링을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는 여전히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파일럿 페이스 1 스터디 상에서 톨러러비티라든지 세이프티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서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저리의 익스텐션이 과연 서바이벌과 관계가 있느냐, 논란의 여지가 계속 있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로스 토탈 리섹션이 예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한 표인데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시리즈에서는 서지컬 익스텐트가 서바이벌에 도움을 주는 것 되어 있습니다. 이 빨간 두 그룹에서는 통계적인 의미는 없었지만 통계적인 관계는 없었지만 유의성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앞서 5개 스터디들은 레트로스펙티브 어널라이스로서 에이지라든지 퍼포먼스 스테이투스라든지 사이즈라든지 사이트 등과 같은 셀렉션 바이어스를 익스클루드 못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메디슨을 이야기할 때 에비던스 베이스 메디슨에서를 이야기할 때 높은 수준의 에비던스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 저희가 아메리칸 소사이어티 오브 클리니컬 온콜로지에서 리커멘데이션한 타입 오브 에비던스, 그레이드 오브 리커멘데이션에서 알아야 될 것 같은데 타입 오브 에비던스의 레벨 1은 에비던스가 메타 어널, 그러니까 멀티플 웰 디자인 컨트롤 스터디 상의 메타 어널리시스가 얻어진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레벨 5는
단지 케이스 리포트라든지 클리니컬 example에서 얻은 에비던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레이드 오브 리커멘데이션의 그레이드 A는 타입 1의 에비던스 또는 타입 2, 3, 4의 멀티플 스터디에 얻어진 그 파인딩을 근거로 한 데이터입니다. 그 2001년도에 이 바이옵시와 말린 글라이오마에서 바이옵시와 리섹션의 정도에 대한 그 비교 분석이 있었는데 이들은 레디컬 리섹션이 서바이벌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데이터는 그 프로스펙티브 데이터가 아니고 또 그 윤리적인 문제에 의해서 스터디에 제약이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결과에 이 논문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2003년도에 그 JNS에 1997년부터 2001년도까지 Recently Diagnosed Hyperglycoma에서 788명에서 수술 후 서바이벌 및 예후 인자에 대한 프로스펙티브 어나리시스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레이드 3, 그레이드 4 모두 바이옵시 한 그룹보다는 그 서저리를 한 리섹션한 그룹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생존율이 증가하였고 이때 그 레벨 2 에비던스로 예후 인자로서는 튜머 히스톨로지 그레이드, 페이션트 에이지, 펑셔널 스테이투스, 리섹션 등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에 또 메타 아날리시스 된 보고가 있는데 1976년부터 2002년까지의 그 보고된 220개의 하이 그레이드 글라이오마 스터디 17,213명에 대한 메타 어나리시스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익스텐드 리섹션이 예후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 역시 예후 인자로서는 그 히스톨로지 그레이드, 영거 에이지, 익스텐드 리섹션, 레디에이션 등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하이 그레이드 글라이오마에서의 서저리의 목적 및 인디케이션을 살펴보면 그 뭐 일반적인 얘기가 되겠지만 진단을 정확히 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서바이벌을 증가시키고 타임 투 프로그레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증상을 완화시키고 스테로이드 디펜던스를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말리건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셀프 퍼프레션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타겟 리덕션에 의해서 그리고 그 케모 레지스턴트나 라디오 레지스턴트한 부위를 줄이면서 그 어주번트 세라피에 대한 효과를 증강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글리아델과 같은 바이오 디그레더블 웨이퍼를 임플란트 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익스페리멘탈 포칼 세라피를 시행하기 위해서 하이 그레이드 글라이오마에서 저희가 수술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다. 서드레이스에서 결국 결론은 지금까지 익스텐트 리섹션이 에 대한 컨트로버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로스 토탈 리섹션 with minimal risk, 그러니까 맥시멀 세이프 리섹션이 예후에 도움을 준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레디에이션 세라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레디에이션 세라피는 하이 그레이드 글라이오마에서 어주벤트 컨벤셔널 레디에이션 세라피가 레벨 1 에비던스로서 명확하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 레디언스 세라피를 시행한 그룹과 레디언스 세라피를 시행하지 않은 그룹에서의 그 치료 성적을 보고한 그 표를 정리한 것인데 대부분의 그 빨간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다 리스폰스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이 빨간색 그 샤피로 등 1976년에 보고한 샤피로 보고는 그 환자군 숫자가 너무 적었고 환자군 간의 KPS 밸런스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연관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고된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다른 페이퍼에 있어서는 환자 연령, 환자군 그리고 KPS 등등의 밸런스가 잘 맞았고 환자의 숫자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 그 레벨 1 에비던스의 레벨 에비던스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역시 레벨 에비던스 랜더마이즈 컨트롤 스터디 상의 레디에이션 도즈를 살펴보면 60세 이하면서 굿 퍼포먼스를 갖는 환자에 있어서는 토탈 60그레이를 프랙션당 1.8에서 2.0 그레이로 주당 5에 6에서 6.5주에 시행하는 것이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70그레이 이상이 넘어갔을 때 치료 효과보다는 그 사이드 이펙트가 더 심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60세 이상 또는 그 KPS가 60점 이하인 푸어 퍼포먼스의 환자에 있어서는 토탈 30그레이를
저희 2주에 걸쳐서 10번에 나눠서 조사했을 때 그 치료 성적이 그 더 많이 줬을 때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저희가 레디에이션 세라피를 할 때 그 홀 브레인을 할 것이냐, 리미티드 필드 일라데이션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되는데,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즉 이 두 그룹을 비교했을 때 그 시그니피컨 아웃컴의 차이가 없었고, 하이 그레이드 글라이오마가 재발하였을 때 대부분 90% 이상에서 로컬 리커런스를 보였고, 대부분이 인핸스 포션 2cm 내에서 재발하였고, 하이 그레이드 글라이오마의 경우 멀티센트릭 또는 메타셀 리전이 드물고, 그 홀 브레인 레디에이션에 시행했을 때의 모비디티를 리미티드 레디에이션을 시행했을 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런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현재는 인핸스 포션에서부터 2-3cm 마진을 두고 리미티드 필드 일라데이션을 시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제 이론적인 배경에 의해서 하이퍼 프랙셔네이션, 하이포 프랙셔네이션, 억셀레이트 프랙셔네이션, 브라킷 세라피, 파티클 세라피, 라디오 센서타이징과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이 시도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치료법이 컨벤셔널 레디에이션 세라피에 비해서 월등하게 좋은 성적이 있다라고 보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서 3D 컨퍼머 RT, 또 IMRT 등이 있겠는데, 이 3D 컨퍼머 RT나 IMRT는 그 장점으로서 크리티컬 스트럭처를 스페어할 수 있고, 컴플리트 도즈를 타겟 볼륨에 딜리버리 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는 클리니컬 도즈메트릭 데이터가 정확하게 보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아침에도 말씀하셨지만 라디오 서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아메리칸 소사이티 포 세라피틱 레디올로지 앤드 온콜로지 그룹에서 말리언트 글라이오마에 있어서 라디오 서저리의 롤에 대해서 에비던스 베이스 리뷰를 하였습니다. 이들의 보고에 의하면 그러니까 라디오 서저리에 대한 아스트로의 보고에 의하면 레벨 1, 레벨 3 에비던스로서 부스트 테라피는 효과가 없었다라고 보고하였고, 라디오 서저리의 부스트와 관계한 그 톡시스가 있었고, 지금까지 그 리커런트 프로그레스 또는 프로그레시브 디지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가 없고, 그 다음에 그 뉴얼리 다이그노스 또는 리커런트 프로그레시브 디지에 대한 그 베네핏이나 함에 대한 그 충분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하이 그레이드 글라이오마에 대한 라디오 서저리에 대한 정확한 치료 성적을 이야기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서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케모세라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케모세라피 페이스 3의 그 케모세라피의 리절트에 대한 표입니다. 그 1970년대, 80년대 시행된 대다수의 그 랜더마이 트라이얼은 그 규모가 그 환자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 인컨클리스 스터디이고, 또 그 인컨 스터디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1970년대 후반, 80년대에는 그 이제 환자 숫자들이 늘어서 그 데이터에 대한 그 이밸루에이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때는 대부분이 BCNU, 그러니까 나이트로조 유리아 베이스드 케모세라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980년도에 월커 등은 그 RT만 시행한 그룹에 비해서 CCNU 또는 BCNU 또는 그 CCNU를 단도로 치료한 그룹에 있어서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지만 서바이벌이 증가되었다라는 보고를 하였고, 또 1980년 3년도에 역시 브레인 투머 스터디 그룹에서 보고하였는데, 그 BCNU 또는 프로카바진을 투여한 그룹에서 18년 서바이벌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효한 생존율의 증가가 있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후에 또 1983년도에 장 등은 연령군이 40대에서 60대에 있는 환자에서 그 케모세라피를 시행하였을 때 서바이벌이 증가되었다라고 보고하였지만, 80년대에 보고한 대부분의 논문에 있어서는 케모세라피의 치료 효과는 통계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1990년도에 레빈 등은 그 아나플라스 아스트로사이토마에서 그 BCN을 투여받은 그룹에서 BCN 또는 PCV를 투여한 그룹에서 성적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페이퍼의 문제는 아나플라스틱 아스트로사이토마에 아마도 아나플라스틱 올리고덴드로그라마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치료 성적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따라서 그 치료 성적에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가장 최근에 2004년도에 그 스톱 등이 그 지금 스탠다드 세라피로 되어 있는 그 테모조돌마이드에 대해서 보고를 하였고, 역시 치료 성적이 임프루된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루어진 많은 개별적인 프로스펙티브 스터디에 대한 메타 어널리시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 그 3,000명 이상의 16개의 랜덤화의 트라이얼에서 하이그레이드 글라이오마 트라이얼에서 보고된 논문인데, 이때 케모세라피가 케모세라피 시행한 그룹에 있어서 1년 서바이벌이 10.1% 증가하였고 2년 서바이벌이 8.6% 증가한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보고는 에이지라든지 퍼포먼스 스테이투스라든지 이런 예우인자에 대한 셀렉션 바이어스가 있었고, 환자 데이터 컬렉션에 대한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릴라이빌리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 있습니다. 역시 메타 아널라이시스인데 나이트로조 유레아를 베이스로 한 케모세라피에 대하여 글라이오마 메타 아널트랄리스 그룹에서 2002년도에 보고한 논문인 페이퍼인데, 3,000명 이상의 환자에서 12개 트라이얼에서 했는데, 역시 1년 서바이벌이 6% 증가해서 이 나이트로조 유레아 베이스의 케모세라피가 효과가 있었다라고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독일에서 나온 슬라이드 논문인데, 독일 논문은 이게 이제 자기 멀티센터 스터디입니다. 멀티센터 스터디로서 지금까지 보고된 다른 페이퍼에 비해서 치료 성적이 매우 좋습니다. 미디안 서바이벌이 17점, 그러니까 RT 플러스 ACNU 플러스 VMC26 또는 RT 플러스 ACNU 플러스 RRC 두 그룹에서 비교를 하였는데, 미디안 서바이벌이 17개월 15일 정도, 2이어 서바이벌이 25, 29% 정도로 다른 지금까지 보고된 논문보다 치료 성적이 좋았는데, 그 이유가 아마도 92%에서 리섹션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시행하였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페이퍼의 문제는 이 데이터 컬렉션 하는데 6년이라는 긴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런 셀렉션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서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가장 잘 알고 계시는 2005년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실린 EORTC 그룹의 뉴얼리 다이그노스 GBM에 있어서의 테모졸로마이드의 효과에 대한 논문입니다. GM 환자 573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 중에 84명이 디볼핑 서지를 받았습니다. RT 그룹과 RT 컨커미턴트 앤 어주번트 테모졸로마이드를 시행한 두 그룹에 있어서 비교를 하였습니다. RT만 시행한 것과 RT 플러스 테모졸로마이드 4주 인터벌을 두고 4주 간격으로 6사이클의 테모졸로마이드를 시행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테모졸로마이드를 사용한 컨커미턴트 앤 어주번트 테모졸로마이드를 사용한 그룹에서 미디안 서바이벌이 14.6개월, 2이어 서바이벌이 26개월로 의미 있게 치료 성적이 좋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EORTC 트라이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는 테모졸로마이드는 GM에 있어서 액티브 에이전트로서 오버롤 서바이벌을 증가시킬 수 있었고, 나이트로조 유레아에 비해서 사이드 이펙트가 적었습니다. 그레이드 3, 그레이드 4의 헤마톨로직 톡식 이펙트는 7% 이하로 보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고된 논문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아웃컴이 증가하여 2이어 서바이벌이 26%, 그리고 환자 치료받은 환자 중에 20% 정도가 42개월 정도에 아직 살아 있고, 그다음에 얼리 트리트먼트, 즉 RT를 시행할 때 같이 컨커미턴트 얼리 케모세라피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컨커미턴트 트리트먼트 파트와 메인터넌스 케모세라피 간의 각각의 공헌도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테모졸로마이드와 RT 간의 시너지 이펙트는 있을 거다라는 암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동일 환자 그룹에 있어서 동료 연구진에 의해서 리서치 베이스, 그러니까 몰레큘러 베이스 리서치 페이퍼입니다.
역시 뉴 잉글랜드 저널 메디슨의 2005년 실린 건데 글라이오블라스토마 환자에서 테모졸로마이드를 로 치료했을 때 MG 엔티진 사일런싱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에 있어서의 치료 효과를 보았습니다. 메틸 구안인 메틸 트랜스페라제는 DNA 리페어 엔자임으로서 MG 엔티진 인액티베이션이 있는 그룹에 있어서 테모졸로마이드를 사용했을 때 치료 성적이 좋은 것으로 보고하였습니다. 이 메틸레이트 MG 엔티진이 있는 그룹과 없는 그룹의 치료 성적인데 치료 성적이 좋았고, 이 페이퍼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MDNT 메틸레이트 스테이투스가 이러한 튜머 스페시픽 프로션 밸류를 보임에 따라서 향후 미래에는 종양의 분자적 특징에 따른 페이션 스트래티피케이션 및 이에 기초한 테일러 세라피가 가능할 것이라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플라스틱 올리고덴드로그램에 대해서 아침에 이건 나온 얘기지만 다시 LOH1P 19Q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PCV 케모세라피에 좋은 리스폰스를 보였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2004년 RTOG 트라이얼과 2006년 EURTC의 트라이얼을 보면 그렇지만 LOH1P와 1P19Q를 보인 환자에서 페이버럴 프로그레스를 보였지만 네오 또는 어주벤트 PCV를 사용했을 때 오버올 서바이벌에는 효과가 없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테모졸로마이드를 아나플라스틱 올리고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EURTC에서 페이스 2 트라이얼로 퍼스트 라인, 세컨드 라인 리커런트 디지에서 사용하였을 때 53%, 25% 리스폰스 레이트를 보인다고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레디에이션 세라피에 의한 딜레이드 코그니티브 디스펑션이 우리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LOH1P 19Q가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퍼스트 라인 업프런트 테모졸로마이드를 사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한 2006년도에 EURTC 트라이얼 및 2004년도에 RTOG 트라이얼 아나플라 올리고에서의 결과를 보면 한 그룹은 레디에이션 세라피 어주벤트 케모, 한 그룹은 레디에이션 세라피만 시행했고 RTOG 그룹에서는 네어 어주벤트 PCV, RT, 다른 그룹은 RT만 시행했는데 결과적으로 PCV를 사용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서바이벌을 증가시키지 못하였습니다. 최근에 온고잉 되고 있는 트라이얼을 살펴보면 리커런트 하이그레이드 글라이오마에 있어서 PCV 그리고 테모졸로마이드를 4주 간격으로 사용하는데 처음 로우 도즈로 3주 사용하고 21일 사용하고 7일 중단하고 이런 방법, 또는 테모졸로마이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테모졸로마이드를 5일 사용하고 매 4주마다 5일 사용하는 이 방법이 지금 연구 중이고, GM에 있어서 EURTC, RTOG 그룹에서는 지금 현재대로 RT 컨코미넌트 테모졸로마이드 그리고 스탠다드 어주벤트 테모졸로마이드 이런 한 암이 있겠고, 또 다른 암에는 도즈 리덕션에서 도즈 댄스, 그러니까 요 23일 사용을 하고 일주일 쉬고 23일하고 일주일에서 여기 6사이클 시행하는 이 두 그룹에 대한 비교 분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케모세라피틱 에이전트를 사용할 전신 투여할 때 브레인에서 충분한 치료 농도를 얻기가 힘들고,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리섹션 마진에서 로컬 리커런스를 하고 또 BBB를 우회하는 그런 케모세라피틱 에이전트가 필요합니다. 최근에 저희 나라에서도 사용가 있는데 이 글리아델 웨이퍼, 즉 카르신 웨이퍼가 이러한 목적으로 아마 개발된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카르신 3.8%를 사용하면 글리아델 효과에 대해서 몇 개의 페이퍼가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 페이퍼를 살펴보면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이그레이드 글라이오마의 치료에 있어서 글리아델 웨이퍼도 사용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옵션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는 카르신 도즈 에스컬레이션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표는 지금까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수없이 사용되어 왔던 케모세라피틱 에이전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표입니다. 최근에 소개되고 있는 뉴 케모세라피틱 에이전트를 살펴보면 토포 아이소메라즈 1 이니비터인 이노테칸, 우리나라에서 어베일러블한데 리커런트 하이그레이드 글라이오마에서 10에서 15% 정도의 리스폰스 레이트가 보고되었습니다. 그 외에 텍산 이런 것들은 치료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요 나머지들은 나중에 타겟 세라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2006년도에 온콜로지스트의 보고 스타프들이 보고한 에비던스를 베이스로 한 셀렉티브 트리트먼트 또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GM에서 테몰루즈말 RT, 그다음 요걸 리코멘드했는데 나머지 예를 들어서 아나플라스틱 아스트로사이토마이드는 스탠다드 세라피로서 레디에이션 세라피, 아나플라스틱 올리고덴드론에서 RT만을 이제 스탠다드 세라피로 이야기를 했고, 얼터너티브 세라피로서 이제 케모세라피를 이야기했는데, 요 근거는 아마도 앞서 말한 2004년, 2006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근거로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타겟 세라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겟 세라피는 우리가 이제 스탠다드 세라피로서 테모졸로마이드가 자리를 잡긴 하였지만 여전히 치료 성적이 불량합니다. 따라서 바이올로직 베이스 세라피틱 스트레치가 필요하고, 그 근거로서 글라이오마가 특정 진을 인해시키거나 서프레션 시키는 뮤테이션을 갖는 세포들의 클로날 익스펜전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이해가 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GM에 있어서 시그널 패스웨이 및 쥔이 잘 알려져 있고, 이러한 시그널 패스웨이에 관계되고 있는 노벨 에이전트스, 즉 셀 사이클 레귤레이션, 디스레귤레이션, 이베이전 오브 에피오토시스, 엔지오제네시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겟을 하였을 때 아마도 치료 성적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예측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타겟 세라피를 지금 현재 시도 중에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렇게 디노보 패스웨이 또는 세컨더리 패스웨이에서 멀티플 지네틱 체인지에 의해서 GM이 생기게 되고, 시그널 우리 하이그레이드 글라이오마는 이렇게 다양한 이러한 시그널 트랜스미션 프로세스에서 관여가 있는 익스트라셀룰라 멤브레인으로부터 뉴클레이크 애시드까지의 일련의 스페시픽 모레큘에 대한 인터비닝 모달리티가 타겟 세라피가 되겠습니다. 타겟 세라피에 대한 지금까지 보고된 표들, 타겟 세라피에 대한 걸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5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는데, 첫 번째가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두 번째가 타이드로신 카이네즈 이니비터, 세 번째가 리간드 베이스 어프로치, 네 번째가 안티센스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 다섯 번째가 이외에 다른 몰레큘 타겟을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아바스틴이라는 게 아바스틴은 현재 콜로렉탈 튜머, 콜로렉탈 캔서에서 승인이 되었고, 리커런트 하이그레이드 글라이오마에서는 현재 이리노테칸과 함께 트라이얼 중인데 비교적 좋은 성적을 보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페이스 2 스터디가 현재 진행 중이고, 글리백은 CML을 치료를 위해서 개발된 약제지만 이거 EORTC 그룹에서 시행한 리커런트 GM 환자에 대한 페이스 2 스터디에서 6개월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15%로 비교적 좋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이드록시 유리아와 컴바인에서 역시 좋은 결과를 보였고, 일회사 등도 페이스 1 또는 2 스터디에서 파셜 리스폰스를 보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듀알, 타이로신 카이네즈 이니비터 등에 대한 연구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겟 그게 이제 컨벡션 이넌 딜리버리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이 라지 사이즈 컨주게이트 몰레큘의 투머 셀러의 딜리버리가 문제가 됩니다. 로컬 딜리버리의 방법으로서 리저버블 카테터, 인트라세칼 또는 인트라벤트리큘러 루트를 통한 디퓨전 테크닉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 방법으로서 즉 타겟티 톡신을 주입하기 위한 옵티멀한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튜머 타겟 톡신을 튜머라든지 주변에 에어리어로 호모디너스 인퓨전을 하기 위해서 인퓨전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으로서 BBB를 우회하는 한 가지 방법이고, 이게 심플 디퓨전보다는 그 볼륨 디스프로전 임프루브가 됐습니다. 우리가 캐필러리로 업소신이 안 되기 때문에 시스템의 톡시시티가 줄어들 수 있겠고, 그 이외에 다른 에이전트들도 컨벡션 이너 딜리버리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튜머에 도달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애니멀 스터디에서 컨벡션 이너 딜리버리는 효과가 입증되었고, 페이스 1, 2 트라이얼에서 역시 효과가 증명되었습니다. 현재 트랜스미디어의 경우 페이스 3 스터디가 진행 중입니다. 페이튜머럴 톡시시티는 그 컨센트레이션, 볼륨보다는 컨센트레이션에 문제가 됐고, 현재 그 종양의 헤테로지스한 경우 화이트 매터 근처에 있을 때 디스트리뷰션에 문제가 있겠고, 그 옵티멀 플로우 레이트, 도스, 또 컨센트레이션 등이 아직 확실하게 에스타블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 마이크로 플루이딕 딜리버리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최근에 2006년에 보고된 흥민 논문인데, 그 TGF 베타2 안티센스 올리고데옥시 뉴클레오타이드를 그 컨벡션 이너 딜리버리 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했을 때 보고된 논문으로서 그 치료 성적인 리커런트 하이그레이드 글라이마에서 사용했는데, 그 메커니즘, 그러니까 치료 메커니즘은 T 림포사이트 액티베이션에 대한 TGF 베타2 메디에이트 서프레션을 안타고나이즈 시키기 위해서 올리고데옥시 뉴클레오타이드로서 트랜슬레이션 레벨을 타겟하였습니다. 이 환자 숫자가 24명으로 비교적 적은 숫자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보고된 리커런트 하이그레이드 글라이마에서는 가장 좋은 성적인 것 같습니다. 아나플라스틱 아스트로사이트망 경우 146.6주, GM인 경우 44주입니다. 현재 페이스 2, 3 스터디가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타겟티 세라피의 문제는 그 사이토톡신 메커니즘의 한계가 충분하지 않고, 따라서 사이토톡신 이펙트 또는 또 다른 타겟 에이전트, 레디오 아이소토프 등을 컴바인 해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미래의 컨벡션 딜리버리에 대한 미래는 밝을 것 같고, 이게 베스트 캔디데이트를 셀렉션해서 칵테일드 세라피를 시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이뮤노세라피하고 진 세라피를 준비를 했는데, 좀 전에 홍일 선생님께서 이뮤노세라피를 말씀하셨고, 다음에 그 김승희 선생님께서 그 진 세라피에 대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해 주시죠. 아주 서머리를 잘 해주셨기 때문에 이해가 아주 쏙쏙 들어오는데, 뭐 질문해 주시죠. 네, 서울대 김재용입니다. 선생님 강의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 실질적인 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글리오블라스토마나 아나플라스틱 에스트로사이토마 환자를 지금 스탠다드 트리트먼트는 혹시 서울 아산병원에서는 CCRT 테모졸로마이드 CCRT를 하고 계시는지, 네. 그러면 그거를 하고 이제 에주반트 테모졸로마이드를 할 때 하다가 이제 PD가 되는 경우, 프로그레이션 디지즈인 경우에 선생님은 그 다음 초이스로는 어떤 거를 선택을 하시고 저희한테 권해주고 싶으신지. 저희들도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고민되는 거는 6사이클 돌 때까지 스테이블 하면 좋은데 중간에 꽤 프로그레이션 하는 환자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떤 초이스, 선생님 좋은 그 TGF 뭐 베타 이런 것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어떤 거를 권해주고 싶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이제 그거는 다 똑같은 고민일 것 같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컨커미턴트, 그러니까 그러니까 테모졸로마이드, 어드밴트 테모졸로마이드 한 후에 리커런스 했을 때, 그 서지컬 리섹션이 가능을 하면 다시 한번 수술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 케모세라피틱 에이전트를 바꿔서 그 ACNU를 쓴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ACNG CDDP를 트라이 하시는 건가요? 예, 다른 ACNU,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케모세라피라는 게 현재 저희는 ACNU CDDP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우리 이수근 원장님 뭐 말씀 없이. 제가 죄송합니다. 최근에 암 질환 위원회 지금 참가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4월 1일서부터 이제 테모달이 우리나라에서 보험이 됩니다. 이제 프라이머리 글리오블라스마에서 그다음 콘커런트 할 때는 보험이 안 돼, 비급여였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 4월 1일서부터는 콘커런트 할 때 테모달을 쓰는 것이 보험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냥 프라이머 퍼스트 라인으로 테모달 쓰는 것도 다 RT 후에 테모달 쓰는 것도 다 보험이 다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테모달 쓰는 게 훨씬 자유로워질 것 근데 같습니다. 아나플라스틱 올리고덴드로라면서 글리오블라스토마만 프라이머리로 이제 퍼스트 스테이지를 쓸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나플라스틱 올리고하고는 지금 아직 허가가 안 났습니다. 그래서 아나플라스틱 아스트로사이토마 아나플라스토사이토마 같은 건 리커런트한 케이스에서만 테모달이 보험에 인정되고 지금 글리오블라스토마만 지금 에비던스가 됐기 때문에 글리오블라스토마 콘커런트 RT하고 프라이머리 할 때는 테모달이 지금 급여로 인정받는 것으로서 아마 4월 1일서부터 공지가 나갈 겁니다. 이게 항상 이제 실제로 할 때 보면 경제적인 것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컨커미턴트 케모 RT 할 때 테모드로마가 현재는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요. 지금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글리아델도 저희 나라에서 아마 한 10개 정도 사용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비용이 1,0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 치료 성적에 비해서 그러니까 비용에 비해서 치료 성적이 좀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치료법이 있다고 환자들한테 설명을 하였을 때 환자 보호자에서 이제 그런 치료법이 있다고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안 하면 guilty feeling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설명을 안 하기도 그런 치료법이 있다는 걸 안 하기도 그렇고 그게 좀 보험이 되면 비교적 쉽게 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글리아델도 그렇고 테모졸로마이도 그렇고 좀 손쉽게 쓸 수 있게 보험이 좀 됐으면 합니다. 한 분 더 질문 있으시면 나눌 텐데 뭐 질문 없으세요? 없습니까? 그럼 네,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오전 세션의 마지막인데요. 우리 김승기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겠습니다. 김 선생님은 미국에서 돌아오셨어요. 저도 이제 미국 돌아온 지 2번째 보는 건데 아주 헤어스타일도 멋있어지고 그래서 제일 최근에 선진구에서 공부하던 내용을 한번 발표해 주실 것 같습니다. 90년도에 우리 서울대학을 졸업하시고 그 후에 우리 여기서 신경외과 전문의 되신 다음에 저희 소아신경외과에서 지금 교수로 근무하고 계시고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난 2년간 미국 보스턴의 브링엄 앤 위민스 호스피탈이죠? 네. 거기서 2년 동안 아마 피터 브렉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연구를 하시고 돌아오셨다고 저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늘 진세라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다시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2가지인데 첫 번째는 신경 줄기 세포를 이용한 연구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드리고 두 번째는 제가 거기서 실험을 했던 내용을 간략하게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브리검 앤 워먼스 호스피탈은 가기 전에는 몰랐는데 가서 보니까 하베이 쿠싱이 거기서 주임 교수를 했던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데 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는 이 세포 세계에 있어서 피터팬과 같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가능성이 많은 세포들이죠. 그리고 어른이 되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세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피터팬 신드롬이라고도 있죠. 어른이 되기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렇고 조금 더 학문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줄기세포는 셀프 리뉴가 가능하고 다분화 기능이 있는 세포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셀 소스에 따라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엠브리오닉 스템셀이 있을 거고 블라스토시스트의 이너셀 매스에서 세포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태아나 어른에서 소마틱 스템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템셀 세라피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스펌이랑 오사이트랑 그 퍼틸라이즈드 에그를 만들고 블라스토시스트 이너셀 매스에서 이 셀들을 분리를 하고 이 분리된 셀들이 다시 분화가 되면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되니까 이 마치 자동차 그 부속 갈듯이 바꾸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엠브리닉 스템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페이트에 따라서 뭐 머슬이 되는 세포도 있을 거고 뼈가 되는 세포도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저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세포는 뉴런으로 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뭐 뉴런으로 되는 세포는 빨간색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신경줄기세포는 그 특징 때문에 지금까지 크게 두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블 트윈이라고 불리고요. 또 한 가지는 매직 블릿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이블 트윈이라고 하는 개념은 뇌종양이 결국은 뇌종양 줄기세포에서 발생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뇌종양 줄기세포를 공격을 해서 없애야 뇌종양을 고칠 수가 있지, 그 쓸데없이 뇌종양 줄기세포가 아닌 다른 뇌종양 세포를 공격해봐야 줄기세포가 살아있는 한 뇌종양은 고치기 힘들 것이다 라고 믿는 한 종파죠. 뭐 그런 종파가 있고, 또 한 그룹은 이 줄기세포가 그 뇌종양 세포를 찾아서 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를 적절하게 무장을 시키면 이 뇌종양에 가서 저절로 폭탄까지 터져서 뇌종양을 치료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줄기세포는 이제 신경줄기세포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인간의 배아세포 그리고 피탈 브레인에서 얻을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어른에서도 그 뇌실 주변이라든지 히포캠퍼스 덴테이트라든지 화이트 매터 등에서 잘 분리를 해서 이 팩스라든지 맥스라든지 하는 그 세포를 분리하는 기술을 이용하면 결국은 신경줄기세포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는 여기까지 많이 돼 있죠. 그리고 이 얻어진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지인을 유전자 분석을 한다든지, 또는 이모탈라이즈 해가지고 그 셀라인을 만든다든지, 또는 그 실험실에서 또는 동물 실험을 통해서 어떤 실험을 계속 해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개념인 이블 트윈에 대한 개념은 이 토론토 그룹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 뇌종양을 일으키는 세포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진들이 쓴 그 세포 마커가 CD133이라고 하는 마커가 있는데, 이 마커를 갖고 있는 세포들이 아마도 브레인 튜머 스템셀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실험실에서 연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페이퍼는 네이처에 나온 페이퍼인데 동물 실험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줄로블레스토마 같은 경우에 CD133 포지티브인 셀을 1000개 정도만 그 동물에다가 주입을 해도 이렇게 종양이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CD133 네거티브, 그러니까 셀 서피스 마커가 없는 뇌종양의 경우에는 10만 개를 주입을 해도 니들 트랙만 있고 뇌종양은 생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브레인 튜머 이니시에이팅 하는 셀을 주입을 해야 종양이 생기는 거고, 셀 수를 높게 한다고 해서 종양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환자에서 뇌종양을 띄어서 그거를 1차 배양을 해서 CD133 포지티브인 셀을 동물에게 다시 주입을 해서 조직을 얻은 다음에 처음에 환자의 조직과 동물에서 얻은 조직을 또 서로 비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직학적인 검사상에서 거의 유사한 소견이었고, 네스틴이라고 하는 뉴럴 스템셀 마커도 둘 다 포지티브였고, 그 다음에 이제 증식능을 보는 그 KI67도 거의 비슷한 그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거 말고도 다른 그 이뮤니스토 케미스트리 스테이닝을 해가지고 두 개가 똑같더라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또 다른 그룹은 이 줄기세포가 뇌종양을 쫓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스터디 패러다임은 이 파랗게 보이는 게 그 이제 특수하게 유전자 조작을 한 뇌종양인데 거기에다가 빨간색을 발현할 수 있게 공교롭게도 이제 빨간색이 됐네요, 줄기세포가. 근데 그 줄기세포를 종양에다 주입을 했더니 그 줄기세포들이 종양 안에만 모여 있고 그 종양 밖으로는 나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양이 줄기세포에게 뭔가 유리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 줄기세포들이 대부분은 종양세포 내에 이렇게 머물고 그 경계부, 종양과 정상 조직의 경계부에서 대부분 이렇게 멈추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좀 더 잘 살펴보면 실망스럽게도 이 줄기세포들이 이렇게 종양 밖에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내용이 아니라 굉장히 희망적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그 로젠브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신경 교정에 있어서 가장 치료에 어려운 점은 뭐냐면 인베이전이죠. 종양이 우리가 보는 종양은 여기지만 실제 종양세포들은 이 바깥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를 잘 보면 이 파랗게 보이는 부분들을 쫓아서 신경세포들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 줄기세포들이 대부분은 종양 안에 머물지만 마이크로 새틀라이트들도 쫓아가서 하여간 같이 뭐 지낼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디라는 연구자가 한 거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종양을 심은 다음에 거기다가 줄기세포를 넣은 게 아니라 바로 뒤에다가 한번 줘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뒤에 심은 줄기세포들이 종양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궁금하니까 이번에는 종양이 있고 그 반대쪽 헤미스페어에다가 줄기세포를 주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콥스 칼로즘을 따라 가지고 줄기세포가 이 왼쪽 반구에서 오른쪽 반구로 이동을 한 거죠, 종양 쪽으로.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해서 이번에는 이제 그 줄기세포를 뇌실에다가 주입을 해봤더니 뇌실에 주입이 된 줄기세포들도 뇌종양 부위로 옮겨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밑에 하나 패러다임이 더 있는데 스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제가 놓지 못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거는 쥐의 꼬리에 있는 혈관에다가 줄기세포를 주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혈관으로 주입이 된 줄기세포들도 뇌종양 부위로 다 이동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페이퍼가 2000년에 나온 아브디의 그 튜머 트로피즘을 밝힌 신경줄기세포에 대한 페이퍼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토론토의 그 너크라고 러트카 교수님 밑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발표한 그 두 개의 그 페이퍼가 그 신경줄기세포와 뇌종양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립해주는 그런 페이퍼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브디 등은 이제 신경줄기세포에다가 그 사이토신 디아미네이즈라고 약을 바꿀 수 있는 효소죠. 그래서 5FC라고 하는 약은 뭐 약이라고 하기도 어렵죠. 왜냐하면 톡식하지 않으니까 해독이 없는데 얘네가 이 효소에 의해서 바뀌면 톡식한 약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런 약들이 주변에 있는 종양세포를 공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줄기세포를 이 사이토신 디아미네이즈라는 그 전구 약물 전환 효소로 무장을 해서 같이 주니까 이 비교를 해봤을 때 그 약만 준 그룹보다는 신경줄기세포를 같이 준 그룹에서 뇌종양 크기가 확 줄더라라고 하는 걸 밝혔고, 그걸 이제 그림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 BC는 그 전구 약물만 준 거죠. 5FC만 준 거고, C는 그냥 줄기세포만 사이토신 디아미네이즈로 무장된 줄기세포만 줬는데 그 두 개를 약도 주고 줄기세포도 주니까 종양 크기가 그러지 않은 그룹보다 확 줄더라라고 하는 걸 밝혔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어떤 세포들도 루시퍼레이즈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반딧불에 나오는 그 형광 물질을 태깅을 하면 그 세포들이 움직이는 거를 저희가 CC 카메라 같은 걸로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은 이제 종양을 왼쪽에다 심고 그 신경줄기세포에 그 반딧불에 나오는 그 루시퍼레이즈 진을 그 유전자 이입을 해서 발현을 하게 하고 보니까 이 줄기세포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렇게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거를 뭐 아주 객관적이죠. 했고, 그래서 과연 왜 이렇게 줄기세포들이 피터팬이 왜 날아다닐까? 어떤 인자들 때문에 날아다닐까? 분명 팅커벨이 뿌리는 꽃가루 같은 게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그 피지올로지컬한 프로세스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뇌종양과 관련해서 뇌종양이 있으면 대부분 염증이 있으니까 그 염증에서 내는 어떤 인자들이 줄기세포를 끌어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뇌종양이 있으면 또 그 주위에 반응성 그 아스트로사이토시스가 생기니까 거기서도 어떤 사이토카인들이 분비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뇌종양 하면 그 홍영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혈관 형성이니까 엔지오제네시스랑 관련이 된 인자들도 역시 줄기세포를 끌어들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지금까지 알려진 그 캔디데이트들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모노사이트, 키모 어트랙턴트 프로테인 1, 스템셀 팩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는 하나도 확실하지는 않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그 제가 있었던 그 연구실에서 한 건데, 그 VEGF를 오른쪽 반구에다가 주입을 하고 줄기세포를 왼쪽에다가 주입을 했더니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게 줄기세포인데, 이 줄기세포들이 코프스 칼로즘을 따라서 VEGF가 주입이 된 부위로 이동이 되고 있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알려진 유전자 치료는 사실은 유전자 치료가 한참 곽광을 받다가 많이 이제 의기소침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 유전자를 전달을 할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많이 썼던 건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주입을 하고 나면 2주 후에 대부분 워시아웃이 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어떻게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파이브로블래스트, 섬유아세포를 이용을 했는데, 이 섬유아세포들은 종양을 쫓아가는 능력이 없고, 그다음에 머리에다가 이렇게 상흔을 일부러 만들면 좀 곤란한 생각이 드니까 여기서 또 스탑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오랑캐를 제압하는 거죠. 그래서 글라이오마 셀은 분명히 글라이오마 셀로 트로피즘이 있으니까 이거를 이용하겠다라고 한 그 무모한 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대부분의 그 지지는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엔도셀리알 셀도 역시 사용했는데, 엔도셀리알 셀도 뇌종양으로 마이그레이션을 하긴 하지만 그 능력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전적으로 쓰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각광을 받는 게 뉴럴 스템셀인데, 뉴럴 스템셀은 크게 1차 배양을 해서 쓸 수도 있고, 이 줄기세포를 그 이모탈라이즈 해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프라이머리 컬처 1차 배양한 세포들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내가 줄기세포를 1차 배양했다라고 얘기해도 랩과 랩 간의 스탠다디제이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다 다른 세포들을 줄기세포라고 우길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리고 1차 배양이 된 세포들은 그 배양을 하면 할수록 기본적인 성상이 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나는 신경줄기세포를 배양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뭘 배양하고 있는지 자기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불멸화 작업을 하는데, 이 불멸화 작업을 하게 되면 대부분 바이러스로 처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임상적인 적용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이러스로 처치가 된 세포를 사람 몸에 넣어주는 건 조금 그 문제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어렵고, 그다음에 요즘 곽광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메젠키말 스템셀을 이용해서 하는 거죠. 메젠키말 스템셀도 분명히 뇌종양을 쫓아가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좋은 캔디데이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젠키말 스템셀이 트랜스 디퍼런시에이션을 해서 이게 원래 중배엽인데 외배엽 계통인 뉴럴 스템셀 쪽으로 뉴론이나 또는 글라이아 쪽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보고도 많고, 근데 문제는 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트랜스 디퍼런시에이션, 중배엽이 외배엽 세포로 가는 거는 사실상은 디퍼런시에이션은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지 얘네들이 그 뉴론이라든지 글라이아라든지 하는 셀들이랑 퓨전을 해버려 가지고 저희가 스테이닝을 했을 때 그렇게 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메젠키말 스템셀이 트랜스 디퍼런시에이션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 디베이트가 많고, 만약에 트랜스 디퍼런시에이션을 하지 않는다면 메젠키말 스템셀을 줬을 때 머릿속에 뼈라든지 연골이라든지 뭐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길 가능성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그러면 엠브리오닉 스템셀을 얻어서 그거를 그 실험실에서 뉴럴 스템셀 쪽으로 분할을 시켜서 걔를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그렇지 뉴럴 스템셀을 사람에게서 얻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특히 그 환자
자신의 뉴럴 스템셀을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얻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다른 소스들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럴 스템셀이 왜 좋은 그 비클이 되느냐? 크게 뭐 몇 가지가 있지만 첫 번째는 종양을 찾아갈 능력이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 뉴럴 스템셀은 분할을 해봐야 결국 뭐 뉴런이나 글라이오로 분화하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고, 세 번째는 생각보다 유전자 그 재조합을 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면역 기능의 그 거부 이식이 좀 적기 때문에 좀 이식하기가 수월하다,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조금 풀어 쓴 거죠. 결국은.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것이 이상적인 딜리버리 비클이 될 것이냐. 가장 큰 거는 제 생각으로는 예측이 가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비클 자체가 우리가 그거를 줬을 때 걔가 어떻게 되는지를 대충 알고 있어야 안심하고 줄 수 있지, 줘가지고 치료 효과는 있지만 뭐 독성 효과도 만만치 않더라 이러면 쓰기가 곤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전자 그를 이용해 줄기세포를 이용한 그 치료 전략으로는 크게 세 가지를 들 수가 있는데, 줄기세포를 유전자 재조합을 해서 면역 기능에 관련된 세포에 반응을 하게 해서 이 면역 기능 세포들이 뇌종양을 공격하게 하자라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줄기세포를 직접 그 혈관 형성을 억제하는 유전자라든지 또는 뭐 그 에이포프토시스를 유발하는 유전자라든지 하는 것들을 유전자 재조합을 해서 종양을 공격하게 하자는 게 있고, 이제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약물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그 전환 효소를 유전자 재조합을 해서 원래는 독하지 않은 약인데 그 독한 약으로 바꾸게 하자, 이런 전략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세 번째 전략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왜냐하면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이 줄기세포도 결국은 죽게 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효소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죽고 죽으면서 주변에 있는 뇌종양도 죽이는 일종의 그 자살 특공대와 같은 거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을 우선 좀 차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발표가 된 줄기세포를 이용한 유전자 그 동물 실험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뭐 사용된 유전자를 보면 뭐 허피스 심플렉스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이뮤 시스템과 관련된 인터루킨 4, 12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프로드록 엔자이민, 사이토신 디아미네이즈도 있고, 에이포프토시스를 일으키는 트레일이라고 하는 유전자도 있습니다. 근데 이 트레일이라고 하는 유전자는 다행히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에이포프토시스를 안 일으키는데 뇌종양에서는 뇌종양이 특수한 그 리셉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뇌종양에서는 선택적으로 에이포프토시스를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뭐 그 엔티 엔지오제닉 팩터인 PF4라든지 그다음에 팩스와 같은 그 엔티 엔지오제닉 에이전트를 이용한 유전자 줄기세포 치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준비한 거는 그 두 가지 프로젝트였는데 시간을 보고 12시 한 10분 정도가 되면 거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팩스라고 하는 유전자를 이용한 줄기세포를 팩스라고 하는 유전자로 이제 무장을 시켜서 U87이라고 하는 글라이오블라스토마 셀 라인에 준 거죠. 팩스는 그 MMP2의 그 내추럴 프래그먼트입니다. 그래서 이 팩스라고 하는 진이 글라이오마의 그로스라든지 인베이전이라든지 엔지오제네시스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사용한 F3 셀은 그 아주대학의 김승옥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허락을 해주셔서 사용을 했는데, 그 14주 된 그 피터스에서 프라이머리 컬처를 한 후에 그 V믹이라고 하는 온코진이죠. 이걸로 이모탈리제이션을 한 그런 셀 라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방법은 그 플라스미드를 이용해서 트랜스펙션을 했었고, RT-PCR에서 그 팩스로 무장된 줄기세포는 팩스 그 RNA를 보였고, 그다음에 MTT 어세이에서 그 팩스 F3 팩스라고 부르겠습니다. F3 팩스와 U87 셀을 같이 하면 세포의 성장 바이어빌리티가 감소하는 것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마이그레이션 자체는 유전자 재조합에 의해서 와일드 타입이랑 변화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보였고, 동물 실험은 뇌종양 세포를 주고 3일 후에 그
쥐들을 세 그룹으로 나눈 후에 TBS, F3, F3 팩스셀을 각각 줬고 일주일 후에 MRI를 찍었고 일주일 후에 동물을 희생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왼쪽 반구인데 뇌종양이 지금 이렇게 주입이 돼서 있고 이 신경줄기 세포는 사실은 오른쪽에 주입이 된 신경세포인데 이 뇌종양 쪽으로 이렇게 다 이동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뇌종양에 줄기세포를 넣었을 때는 이 주변에 뇌종양의 주로 바운더리 쪽으로 있어서 이 바운더리가 왜 중요하느냐, 거기서 대부분 엔지오제네시스가 일어나니까 그 부분을 엔티 엔지오제닉 물질로 무장한 줄기세포들이 가서 차단을 해주면 좀 더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쥐도 MRI를 찍었고 그 치료군인데 컨트롤군에 비해서 종양이 작아 있습니다. 그리고 히스톨로지에서도 다른 그룹에 비해서 조금 작아 있는 모습을 보였고 근데 한 90% 정도 종양 리덕션 효과는 있었습니다.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리 상에서는 엔지오제네시스가 그 F3 팩스 그룹에서 감소했었고 KI67 증식도 감소했었는데 에이포토시스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만든 F3 팩스 셀이 팩스를 아주 많이 분비해서 에이포토시스를 일으킨다면 이 줄기세포가 뇌종양에 가기도 전에 자기가 다 죽어버릴 테니까 어떻게 운이 좋게 에이포토시스는 유발하지 않으면서 다른 두 가지 효과만 볼 수 있게 그렇게 조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팩스라고 하는 유전자로 줄기세포를 무장을 시키면 그 무장된 줄기세포도 뇌종양으로 가고 결국은 항암 효과도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보고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이토신 디아미네이즈라는 그 전구 약제 전환 효소를 줄기세포에 이제 이입을 해서 제가 이제 소화를 주로 하기 때문에 메줄로블레스토마에서 효과를 봤습니다. 그 대부분의 스터디 디자인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여기부터는 굉장히 그냥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트래티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 결국은 F3 셀을 그 파이브로블레스트 셀과 비교를 했더니 다오이 셀에서 내는 그 컨디션드 메디아에 이 보라색으로 보이는 셀들이 그 신경줄기세포인데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파이브로블레스트에 비해서 많이 이동을 하더라는 내용이고 이거는 이제 신경줄기세포를 주입을 하고 반대쪽에 뇌종양이 있는 경우에 코프스 칼로즘에 이렇게 있고 반대쪽 뇌종양에도 이렇게 가더라라고 하는 건데 여기 사진이 이렇게 잘 안 나오네요. 그래서 그러면 신경줄기세포가 신경교종으로는 가는데 수모세포종으로도 갈 것이냐, 그래서 그 신경 글라이오마에서 발현을 한다라고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팩터를 이제 몇 가지 그 서로 비교를 해봤습니다. 다오이셀에서는 라이간드를 봤고 스템 줄기세포에서는 리셉터를 봤는데 다 이렇게 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핫 라인이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됐고, 근데 이거를 하고 나서 그 위에도 계속 키모카인 그 캔디데이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를 못했습니다. RT-PCR로 발현되는 걸 역시 봤고 결국은 5FU 바이오액티비티를 봤을 때 그 F3 CD 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셀만 그 F5FC에 이런 사이토톡시스트가 있었고 이 최종적인 물질에도 대부분 사이토톡시스트가 있었는데 제가 조금 흥분을 했던 이유는 다오이 셀이 기존에 알려져 있는 글라이오블레스토마 셀라인보다도 오히려 그 항암 효과가 훨씬 낮더라고요. 글라이오마 블레스토마 그 셀라인보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끝까지 해봐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컬처를 했을 때 F3CD를 주고 그 전구 물질을 주면 이렇게 종양의 그 바이어빌리티가 떨어졌고 애니멀 서저리는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여기는 그룹이 좀 많았습니다. 줄기세포를 주고 약을 안 주고 또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튜머 볼륨을 재봤더니 다른 컨트롤 그룹 PBS만 준 거, 그 다음에 신경줄기세포만 준 것, 신경줄기세포와 이 5FC를 준 것, 그리고 그 F3 CD 셀만 준 것에 비해서 이 F3 CD 셀과 5FC를 줬을 때 종양의 크기가 현격히 감소하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 신경줄기세포가 아마도 메줄로블레스토마에서도 효과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왜 중요하느냐? 메줄로블레스토마는 글라이오블레스토마에 비해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사실은 예후가 좋죠. 글라이오블레스토마와 비교하면. 하지만
대부분 리커런스를 한번 하게 되면 최종적인 그 치료 방침을 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리커한 당시에 그 시딩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시딩이 된 종양 세포들을 신경 줄기 세포들이 가서 해결해 줄 수 있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퓨처 디렉션은 그 아까 말씀드린 신경 줄기 세포의 소스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하면서 점점 느끼는 게 그 신경 줄기 세포가 뇌종양으로 가는 건 좋은데 이게 너무나 일방적으로 그 신경 줄기 세포 입장에서만 본 거죠. 그러니까 신경 세포는 뇌종양으로 가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지만 이거를 거꾸로 뇌종양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마이그레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뇌종양이 신경 줄기 세포를 리크루트를 하는 거겠죠. 자기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신경 줄기 세포를 이용해서 어떤 임상적인 치료를 하기 전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는 최악의 경우에 신경 줄기 세포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저희가 알고 있어야 이 방법을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경 줄기 세포라고 하는 게 그 카운터파트가 결국은 뇌종양을 일으키는 줄기 세포와 유사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경 줄기 세포를 저희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는지만 안다면 뇌종양 줄기 세포도 어떻게 죽이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있었던 랩이고 이분이 피터 블랙이시고 저희 연구실의 디렉터였던 로나 캐롤 박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랩원들이 있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주 어려운 관제인데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선생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국군 수도병원 신경외과 김치현입니다. 그 선생님 발표하신 것 중에 그 스템셀이 튜머로 가가지고 치료 효과가 있다는 거에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그 스템셀을 주입한 부분에 그쪽 브레인에 악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거에 대해 분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 신경 줄기 세포를 유전자 재조합을 해서 주기도 하지만 어떤 그룹은 신경 줄기 세포만 주기도 한 그룹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예를 들어서 AB라고 하는 신경 줄기 세포를 줬더니 CD라고 하는 뇌종양에서 어떤 조합에서는 효과가 있더라라는 보고도 있는데 그 지금 김치현 선생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사실은 신경 줄기 세포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내가 뇌종양을 치료하기 위해서 줄기세포를 줬는데 그 줄기세포가 뇌종양을 더 크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는 뭐 뇌종양이 더 커지는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의 뉴런으로 만약에 분할을 해도 그 서큐트가 제대로 그 플러그를 제대로 맞출지 그게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에필렙토제닉 존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까지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는 대부분 효용성, 포텐셜에 대한 연구고 앞으로 해야 될 연구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이드 이펙트, 그러니까 안전성에 대한 연구가 같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카톨릭의대 강석구입니다. 그 교수님 훌륭한 좋은 강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뉴럴 스템셀을 이용해서 튜머의 트로피즘에 대한 연구가 있으면 항상 그 뒤를 메센키마 스템셀의 같은 트로피즘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그 뉴럴 스템셀의 획득의 제한성 때문에 그거를 메센키마 스템셀로 어떻게 대처해 보려는 시도로서 그렇게 시작된 것 같은데요. 이 뉴럴 스템셀 치료를 위한 이 획득의 제한성을 이렇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한번 좀 제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한 가지 더는 아까 설명하셨듯이 매직 블렛으로 설명을 하셨는데요. 그 매직 블렛, 그러니까 뭐 트로이 목마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 수이사이달 진을 원하는 곳에 이렇게 옮겨주는 치료를 하는데 그런 진 델리버리로서의 그 스템셀의 스템리스와 델리버리로서만 사용하지 않고요. 스템셀의 스템리스와 플라스티시티를 이용해서 스템셀 자체를
그 이뮨 이펙터 셀로 만들어서 이렇게 치료해 볼 수 치료해 보는 그런 시도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그 질문은 아마도 그 뭐 굉장히 약점이죠. 신경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자들의 약점이 어디서 구할 건데라고 물어보면 사실 할 말이 굉장히 없어집니다. 이걸 글쎄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메젠키말 스템셀이 항상 따라가고 요즘은 제 생각에는 강석구 교수님이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코드블러드가 굉장히 좋은 소스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코드블러드라든지 또는 정말 엠브리오닉 스템셀을 이용해서 체외에서 뉴로날 스템셀로 분할을 시키고 그거를 이용을 하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답변은 그렇게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신경줄기세포의 스템리스라든지 이뮨이라든지 하는 거를 이용해서 하는 연구는 제가 아직까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결국은 신경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에서 제일 두려운 것 중에 하나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넣어준 신경줄기세포가 이게 그 브레인 튜머 스템셀로 변하면 어떡할까? 저는 사실 항상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리고 만약에 브레인 튜머 스템셀이 됐을 때 꺼버릴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예를 들면 뭐 특별하게 테트라사이클린 사일런싱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걸로 필요할 때 항생제를 줘서 그 항생제에 의해서 온이 되는 유전자를 만들어서 그렇게 되면 노준 세포들이 죽게 이런 식으로 하면 그거는 조금 피해갈 수는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갈 길이 굉장히 멀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는데 하나만 더 간단한 거 맞죠? 네. 원자력 변호사 이창훈입니다. 간단한 의문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노그라프트 스템셀을 혹시 시도해 봤던지 시도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그 제가 질문 의미를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스템셀 자기 몸에서 얻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다른 제노그라프트 모델로 누가 실험을 해서 유사한 결과를 얻은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또 그쪽 랩에서 이렇게 활발하게 하니까 트라이를 해보셨는지 그걸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동물 실험 정도고 아직까지는 임상 그쪽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용하는 그 동물이 이제 누드 마우스니까 대부분 사실은 제노그래프트 모델이죠. 누드 마우스에다가 휴먼 브레인 튜머를 주고 휴먼 줄기세포를 주니까 다 제노그래프트 모델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슬라이드 중에서 그 뮬러가 네이처에 이제 그동안 나왔던 스템셀을 이용한 줄기세포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를 쫙 정리를 한 게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2페이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제노그래프트 모델은 제가 잘은 모르겠네요. 다시 확인은 좀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주 열띤 토론에서 감사하고요. 이것으로써 오전 세션을 마치고 우리 김정현 교수가 그 점심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심 식사는 그 명찰 뒤에 보시면 식권이 있으신데 여기 11층에 가든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권을 제출하시고 식사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올라가시기 전에 그 좌장님들하고 연자분들 그리고 교수님들 그 동문 및 타대에서 오신 교수님들은 앞에서 기념 촬영하고 11층에 같은 식당 안에 따로 자리가 준비되어 있으니